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루야마 마사키의 원더풀 라이프에 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책 얘기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짧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도 없어가지고 정보들도 막 산만하게 전해드렸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의 작가님 성함이 문지원 작가님으로 알고 있고 그 문지원 작가님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약간 영화 연출? 뭐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지원 작가님이 첫 영화 감독 데뷔 작품이 이 마루야마 마사키의 데뷔작인 데프 보이스라고 하는 작품이고 뭐 지금 막 기사도 뜨고 그런 거 보니까 내년에 아마 개봉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년에 개봉해가지고 막 화제가 되면은 우리가 미리 찜하는 거죠. 아 내년에 우리 할 줄 알지도 모르는구나. 그렇죠. 네. 댓글 먼저 몇 개만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웬디0911님, 마음이 바스라지고 있을 때 두 분 아재님과 박평님, 혼비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웃고 위로받았습니다. 작년에 정신없어서 펀딩도 놓치고 괜히 미안한 마음에 방송 잘 듣고도 댓글도 못 남겼는데 이번에는 펀딩 찬스 잡았습니다. 다 따라 읽지는 못하지만 읽을 책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두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흐뭇합니다. 시즌7 기대하고 고대하며 책걸상 가족들 다 건강하셔요. 하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혹시 펀딩 그 날짜를 놓쳐가지고 못하셨어도 댓글 막 덜 달고 그러지는 마세요. 굳이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행복감자님, 홀리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빌 호지스 시리즈를 역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리 서머스보다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치밀한 구성, 탄탄한 스토리, 떡밥의 완벽한 회수 등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걸상 감사합니다. 네,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는 정반대로 메르세데스 읽었습니다. 갈수록 몰입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빌 호지스 시리즈 첫 편이잖아요. 제목이 메르세데스 말고 몇 글자 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미스터 메르세데스. 미스터 메르세데스. 네네. 갈수록 몰입도가 높네요. 읽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읽었습니다. 다음 편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스티븐 킹 탐정소설 처음 쓰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플라님은요. YG님 진짜 제가 중국 필패 읽고 후기 남기려고 했거든요. 20페이지쯤 읽었는데 애정하는 작가님들 김금희, 조혜진 이런 분들이 앞을 다투어 새 책을 내시는 바람에 잠깐 옆길로 샜다가 이번에 또 재밌는 시리즈물을 만나가지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네요. 중국 필패에 이어서 마오주의까지 읽고 싶긴 합니다만 크루님들이 책 추천하시니 저도 혼자 읽기 아까운 캐드펠 수사 시리즈 추천해봅니다. 뭐 댓글이 왜 이래요?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 필패를 벽돌책을 읽기를 시도했는데 중간에 자꾸 눈과 손이 가는 다른 책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옆길로 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마오주의도 약간 혼비님 픽인데. 아 그래요? 네. 이것도 혼비님 정말 재미있게 잘 읽으실 법한 책인데. 그렇지 마요. 혼비님 지금 지난 시간에 메모한 책만 해가지고도 지금 여러 개고 저 가게 거들나겠어요. 네, 중국 필패는 혼비님 스타일 아닌데 네. 마오주의는 네. 와 이런 책을? 아 진짜? 역시 YG 이러면서 아마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근데 르메트로보다는 끌려요. 마오주의. 마오주의. 네네. 그 캐드펠 수사 시리즈는 사실 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 고전 아닌가요? 완전 고전이고. 네네. JYP가 제일 싫어하는 배경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중세 시대죠. 네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그 신부님, 마을 신부님이 네네네. 마을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같은 거 하는데 저도 몇 편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완전 네. 길죠. 저도 제 취향은 아니어서. 네. 네. 그 근래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0권짜리로 아예 새로 나오기도 했네요. 그래서 캐드펠 수사 시리즈
새로 플라님이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오래된 책이죠. 완간 3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에 읽었었던 기억이, 옛날에 그냥 한두 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루야마 마사키라는 작가는 1961년생인데 와세다에서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피라이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프리랜서로 뭔가 쓰는 일을 하면서 50까지 살았는데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잠깐 길게 이름이 언급된 피에르 르메트르랑 좀 비슷해요. 르메트르도 뭔가 읽고 쓰는 거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50 넘도록 데뷔는 하지 않고 있다가 54신가에 이제 데뷔하면서 장르 소설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60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나 이제 정통 소설도 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마루야마 마사키는 딱 50세쯤에 데뷔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데뷔한 책이 그 처음에 언급했던 데프 보이스라는 책으로 2011년에 데뷔를 한 건데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마스모토 세이초상 최종 후보에 네. 이제 올라서 네. 뭐 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데뷔작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그쵸. 받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애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이제 꾸준히 펴내면서 일본의 이 소설 시장에서 약간 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가죠. 그 데프 보이스 시리즈는 제목에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청각 장애인 그리고 청각 장애인 중에도 이제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의 삶 중에서도 수화라는 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리즈고 그 중에서 이제 통곡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작품은 JYP가 오래전에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법원에 갈 일이 있는 그러니까 법정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뭐 판사나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대신 수화로 바꿔가지고 청각 장애인한테 이런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소설은 지금 그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신 전하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MBC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그게 직업이에요? 네, 그게 직업이에요. 수화 통역사가 직업이에요. 지금 거신 전하는이라는 그 작품을 쓴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분명히 마루야마 건어물려라고 하는 웹소설 아니 원작인데 그분이 마루야마 마사키의 이 작품에서 뭐 영향이든 힌트든 아이디어든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원더풀 라이프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장애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데 네. 형식도 되게 독특하죠. 4편의 연작 소설은 아닌데 연작처럼 4개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3번씩 등장하는 즉 3, 4, 12 12편 12꼭지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무력의 왕, 한낮의 달, 불초우 자식, 가면의 사랑이라고 하는 4편의 이야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력의 왕을 읽다가 한낮의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의 달 1 딱 읽고 뭐 얘기가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한낮의 달 1편으로 딱 가면 완전 딴 얘기가 되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고 이게 뭐요? 이러다가 그 다음 제목은 뭐죠? 불초의 자식. 불초의 자식 1 또 나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431이에요. 가면의 사랑은 또 다르고 그래서 4개의 완전 다르고 연결되지도 않고 연결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4개가 쭈루룩 나오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뭐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친절하게 좀 드릴까요? 그 짜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친절하게 스포하려고? 아니 스포 안 할게요. 힌트? 자, 왜냐하면 무력의 왕, 한낮의 달, 불초우 자식, 가면의 사랑이 그 4편의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내 편의 독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이것만 알고 그냥 이게 뭔가 뭐래,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무력의 왕을 읽은 다음에 한낮의 달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무력의 왕의 뒷얘기가 또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되고. 아니, 그 정도는 목차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저는 목차를 안 보고 그냥 쭉 그래요?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약간 사삼일 같은 느낌이었겠다. 당황스럽고 네. 그다음에 431은 그나마 등장인물 이름이라도 좀 그쵸. 같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친절하게 스포하려고? 뭔 얘기를 하려는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그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말을 듣고서 자르세요. 자, 지금 YG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를 겁니다. 네, 잘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이게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중요한.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네. 그냥 요 4개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뭐 예측하시겠지만 결국 뒤에 가면 다 연결되고 만난다. 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간에 알아챘거든요. 그쵸. 중간에 알아채서 설마 이렇게 간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게 뭐지? 하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스토리가 4개니까 네. 그 4개 중에 2개가 연결되는 걸 찾으셨다고 해도 나머지 또 2편이 남아 있잖아요. 네. 결국 4편은 다 어디선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그때 YG 그리고 혼비님 JYP가 이야기했던 게 뭐지? 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 실제로 마루야마 마사키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당해서 경수 손상을 입은 아내를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도 여기저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경수장애인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경수장애인이라 그러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척수장애인이라고 보통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어떤 높이에서 그 척수가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아래쪽에서 되면은 이제 하지마비가 네. 되는 거고 되게 위쪽 목쯤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뭐 전신마비가 되고 그 중간쯤이 되면 그 중간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 경수 장애는 그 목뼈에 있는 척수가 끊어져가지고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추도 이제 1, 2, 3, 4, 5, 6, 7번 이렇게 뼈가 있어서 뭐 몇 번에서 어느 레벨에서 몇 번에서 그러니까 C4냐 C5냐에 따라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척수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심한 게 경수 네. 장애인 겁니다. 그 원더풀 라이프의 이제 첫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제 두 인물이 경수 장애를 가져가지고 사실 목 아래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내를 간호하는 이제 남성의 이야기가 남성의 시점에서 이제 서술이 되죠. 그런데 그 아마 JYP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루야마 마사키가 실제로 아내가 같은 장애. 네. 네. 그 어딘가 후기인가 뭐 이런 데다가 써놨더라고요. 네. 나의 아내가 이 같은 장애이긴 한데 소설의 내용과 달리 우리 아내는 잘 지낸다고. 잘 살고 있다고. 나도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소설의 내용은 우리 집 얘기는 아니라고 네. 써놓긴 했습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주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뭐 짜증도 내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약간 자기만의 뭔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죠. 블로그에 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반응도 좀 있고. 그러니까 밤마다 아내가 이제 술을 한잔 한 다음에 잠이 드는 것 같으면 혼자 골방에 컴퓨터 화면을 켜고 아내를 보살피는 자기가 얼마나 이제 힘든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걸 일기 형식으로 쓰는데 약간의 MSG를 그렇죠. 쳐가지고 네. 이제 넣고 이제 그게 반응이 오면은 그 반응을 좀 즐기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까지 조금 소개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한낮의 달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약간 섹스리스 부부이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도 좀 생기를 불어넣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아내랑 겉도는 느낌이 가족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한테 우리 아이를 갖자.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약간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거든요. 그 남편이 그러면 내가 내 그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랑 우리 아이가 같이 살 집도 설계를 하고 그 집도 짓자. 근데 이상하게 그 아내는 아이를 가지는 일에 대해서 결혼 전부터 우리는 아이를 갖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냐라고 대꾸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는데 되게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거부? 약간 이제 그런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한낮의 달의 이야기죠. 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그러다가 그 아내가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 스토리가? 맞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스포예요? 아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치. 다 이야기하는 건데 음.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남편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1년만 그러면 노력해보자.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1년 시작할 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절대 난임 치료는 안 할래. 그러니까 1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1년 동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그 이후에는 아이 갖자는 이야기 하지 마.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걸 맞아요. 알고 사실 그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게 스포일까봐 얘기 안 하신 그거 뭐 거예요? 스포는 아닌데 너무 다 얘기하는 거 그냥 같아서. 그 한낮의 달은 그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남편과 왠지 임신을 거부하고 아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그 저희가 건조하게 요약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리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근데 이게 왜 장애로 이어져요?라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어떤 기관에 입양아를 입양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 입양아가 랜덤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아니죠. 가서 막 우리는 보고 이렇게 우리는 픽하고 그러나요? 얼굴 보고 픽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관에 따라 다를 수는 그러니까 있겠는데. 저도 최근에 그 정확한 상하정을 몰라가지고 근데 일본은 랜덤하게 배정한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근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 상대적으로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되면은 장애아를 입양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근데 입양하고 싶어. 그래 입양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장애아가 입양이 되어도 나는 우리 같이 잘 키워볼 자신이 있다 그러는데 남편은 아이를 정작 원했던 남편은 그 장애아를 입양할 맞아요. 위험을 감수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랜덤인데 장애아가 걸리면은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얘기는요. 불초의 자식을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재밌네요. 불초의 원래 자식은 혼비님. 요약을 아니에요. 잘하잖아요. 요약을 제일 잘하시잖아요. 일단 JYP는 기억이 안 나고요. 내용이. 혼비님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읽었고 YG는 뭐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읽은 사람이 요약해야죠. 네, 참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조금만 던져봐요. 그럼 우리도 이제 기억날지 모르니까. 세 번째 이제 불초의 자식은 무슨 얘기였죠? 회사에서 네. 상사랑 불륜을 하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사 부장님 같은 그분의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죠. 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반은 근데 그 아버지가 병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라는 걸 이유로 그 상사가 자기를 좀 피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병간호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못 만나 뭐 이런 네, 일이 이런 벌어지는 식으로 거죠? 그래서 네. 뭔가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래 우리 둘의 관계가 이렇게 얄팍한 관계였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은 장난좀 그 아버지가 지금 입원해 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는 병원을 무턱대고 찾아가요. 근데 실제 그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느라고 자기들 못 만난다고 했던 그 남자는 병원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환자만 덩그러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댁의 아드님하고 여차저차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 의식 없는 할아버지 앞에서. 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즈음에 일을 하다가 만난 거래처의 남자랑 약간 썸을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약간 소소한 이야기가 네네네 맞아 이 불초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네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얘기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되게 감질나게 소개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네. 네. 자, 네 번째 마지막 좀 괜찮았어? 괜찮아. 가면의 사랑은 제가 이제 이런 대목들이 약간 스포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지마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는 하지마 아예. 아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로 그 의식은 굉장히 또렷하고 사실 어쩌면 너무 총명한 사람. 너무 총명한.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네. 좀 더 비범한 네.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뇌성마비니까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적 장애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 남성 장애인이 화자예요. 네. 그리고 그 남성 장애인이 그런데 어느 순간 발가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걸 이제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랑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여대생이랑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예요. 네. 그 뇌성마비는 그 정도가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네, 그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체 장애의 그 정도도 굉장히 경한 것부터 굉장히 심한 경우까지 다 있는데 지금 요 소설에서는 신체 장애는 가장 심한 정도, 거의 뭐 발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상태인데 정신은 완전 100% 정상, 총명 그 자체 뭐 이런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4개의 이야기가 가는데 솔직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4개의 이야기가 1, 2, 3부씩 이어지니까 그 각자의 이야기를 1, 2, 3 요런 순서로 읽어도 말은 되잖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431 같은 경우는 그런 독서 절대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책은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게 읽어서 안 될 거는 없죠. 네. 근데 작가의 의도나 편집의 의도가 있을 것이기 작가는 때문에 처음부터 이 순서로 읽어달라는 뜻으로 저렇게 배열해 놓았을 테니까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그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 1 부분만 읽으려면 그래봐야 뭐 저 책이 기껏해 한 300페이지 정도? 350쪽. 350쪽이니까 앞에 한 100쪽 정도만 잘 버티고 넘기시면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다시 시작됐네라고 하면서 이제 읽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약간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걸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이 두 분이 그건 스포라고 네. 그래가지고 편집이 됐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독서의 한 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이제 작은 미스테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혼비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도 되게 좋아서 그때 JYP가 하자고 했을 때 저도 같이 적극 찬성했고 저희가 계속 미스테리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스테리 요소가 사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트릭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서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합쳐지는 게 저는 약간 감동적이었던 게 뭔가 다른 미스터리 소설처럼 이런 반전이 있었지? 뭐 뒤통수 때리면서 뭔가 이렇게 쾌감을 주는 이런 류를 작가가 노렸다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서 그게 너무 작가의 어떤 메시지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대해서 더 와닿고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자아라는 게 이제 병이라든지 장애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막 자아 형성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트릭이 재밌기만 하지 않고 그 트릭을 겹친 것에서 정말 작가가 원하는 그 메시지랑 잘 맞닿아 있는 구조여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이 약간 울컥하고. 사실 굉장히 불편한 소설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요. 네, 굉장히 불편한 소설인데 그 불편한 소설을 좀 그 독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작가가 잘 이렇게 조율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네. 읽으면서 했었고 그냥 되게 평소에 장애 문제라던가 아니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문제의식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독자라도 그냥 작가가 던져놓은 이 4편의 이야기들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네. 뭔가 딱 덮으면은 좀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장애에 대해서 제가 접했던 방식은 논픽션이거나 이제 어떤 소설에 이제 그냥 한 캐릭터 정도가 이제 장애인 경우만 있었는데 이렇게 장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역시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힘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에서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그려지니까 제가 그동안 나름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해상도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들을 나름 그래도 그동안 많이 깨부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읽는데 너무 다양한 캐릭터가 그 장애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설의 힘을 제대로 느낀 이게 이 소설이 아니었다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어떤 이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과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되게 무신경한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소름 끼치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좋아하는 장면이 그 사장에서 그 뇌성마비인 사람과 그 왜 여대생 강코 아이디가 간코인가 그런데 네네. 이제 둘이 이제 친해지면서 그 여대생이 사진을 한번 보내보라고 저 테루테루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테루테루가 그 화자의 아이디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사진을 보냈는데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 자기가 찍혔는데 그 여대생이 그걸 보고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 비장애인 남성이 테루테루인 줄 알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멋지시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보냈던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약간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사진을 보냈을 때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 서 있는 사람을 그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그것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네. 어쨌든 굉장히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네. 그렇게 자기랑 네. 매일 밤 영화 이야기를 하고 그쵸. 메일로 뭐 의견을 이렇게 교환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네. 뭐 날카롭고 근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훌륭한 장면이긴 한데 거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인데 그거는 얘기해도 됩니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아니, 얘기해도 될 것 아니,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 왜 스포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왜 이 이걸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지 얘기해도 않을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뭔가 소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사람을 서늘하게 하지만 너무 리얼하고 또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포인트들이 이 책 곳곳에 정말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어서 이제 이걸 보시고 좀 불편할 것 같아 혹은 좀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고 약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을 굉장히 바로 집어들어서 읽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는 JYP가 계속해서 그 원더풀 라이프 뭐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제가 그냥 손이 잘 안 갔던 게 네, 약간 저는 뻔한 장애인 이야기, 네, 약간 전형적인 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이렇게 제목도 좀 구리고 그러니까 제목도 원더풀 라이프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장애인의 인생 역경 네, 뭐 이런 이야기일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요즘에 그 PC한 분위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 정체성의 어두운 면들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걸 작가들이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냥 어쨌든 뭐 막 밝은 이런 게 되어버려서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약간 정체성 소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이 안 갔던 건데 제가 JYP를 좀 낮춰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추천할 리가 없는데 그 파리에서 길을 잃다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JYP가 로맨스 분야만 좀 약해요. 어. 로맨스 분야 아닌 건 픽이 괜찮아요. 아니 왕년에 연애도 좀 해보신 분인데 왜 로맨스 분야가 약할까? 근데 어쨌든 YG님처럼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손에 선뜻 못 쥐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을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소설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장면 하나에서 내가 꿰뚫려 버리고 이제 인식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래서 원더풀 라이프 진짜 JYP 간만에 성공했다. 네 맞아요. 정말 성공했다. 저는 그 마루야마 마사키라고 하는 작가도 네. 원더풀 라이프로 처음 접했는데 네. 뭐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데프 보이스부터 시작해서 네. 틈날 때마다 한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이번 펀딩 참여하신 분들은 그 상품 목록에서 보셨겠지만 성공하면 내년에 저희가 책 8권 4명의 크루가 2권씩 픽한 거를 분기마다 2권씩 보내드리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 시간 현재까지 한 30분 가까이 이미 신청을 네.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년에 2권을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을 이거 한번 봐요라고 블라인드로 지금 보내드려야 하잖아요. 사실 원더풀 라이프를 둘 중에 하나로 나는 찜해 놓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는데 근데 연말에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요? 사람들이 좋을까? 이런 걸 주면은 좋아할까? 왜 자신 아니 없으셨어요? 왜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당연히. 아니 하여튼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게 약간 겨울에 방송하기 좋고 이거 한여름에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 책은 네, 그래서 그냥 연말 시즌에 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하자고. 원더풀 라이프 저는 되게 좋았고 아마 책걸상 청취자들도 읽으시면 뭐 좀 각자가 선 자리와 각자가 맞아요.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네.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마루야마 마사키의 소설 원더풀 라이프를 가지고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혼비님이랑 같이 올해의 책 네. 결산하겠습니다. 김혼비 버전 결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